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홍대 뒷골목의 아주 작은 지하 클럽에서 막 한 100명 남짓한 팬들을 모아놓고 공연하는 실력이 진짜 폭발적인 인디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 인디밴드요? 좋네요. 네, 그런데 이 밴드가 내일 당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통째로 빌려서 6만석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대관료는커녕 텅 빈 객석만 보게 되겠죠.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도 대중적인 인지도,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신용이 아직 부족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도 똑같거든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어도 아직 덩치가 작고 재무 기록이 부족하면 수백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거대한 자본시장이라는 스타디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턱이 너무 높죠. 하지만 누군가 이들에게 기꺼이 무대를 만들어주고 막 관객을 끌어모아준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흔히 중진공이라고 하죠. 여기서 발표한 2025 및 2026 스케일업 금융, 즉 PCBO 발행 전략 및 사업 공고 안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겉보기엔 각종 전문 용어로 무장해서 되게 딱딱한 공고문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PCBO, 유동화 전문 회사니,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단어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네, 진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오늘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금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독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그리고 이 구조가 실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떻게 마법처럼 쓰이는지 파헤치는 거죠. 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투자자이시든 혹은 비즈니스의 스케일업을 꿈꾸는 분이시든 이 대규모 자금의 움직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금융 문해력을 한 차원 높여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자본의 논리로 굴러가는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연대해서 거대한 자금을 끌어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거든요. 약자들의 연대라 표현이 멋진데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가볼게요. 보통 중소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1금융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왜 굳이 복잡한 자본시장까지 나와야 하는 걸까요? 그게 은행 대출만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막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연구개발을 하려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은 철저하게 과거의 재무제표나 현재 담보를 보거든요. 이제 막 성장하는 중소기업한테는 그런 담보가 턱없이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자본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직접 금융 방식을 써야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까 그 인디밴드 비유처럼 대기업은 이름값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사람들이 막 사겠지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아무도 안 살 텐데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일반 회사채, 그러니까 SB를 발행했을 때 겪는 딜레마예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스케일업 금융 제도가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개별로는 약하니까 뭉치는 건가요? 네, 뭉치면 강해지는 거죠. 개별로는 불가능한 일을 집합과 보증의 힘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네 인디밴드가 단독으로 스타디움을 빌릴 순 없잖아요. 그런데 대형 기획사가 나서는 겁니다. 이 기획사가 금융에서는 주간증권사 정도가 되겠죠. 오,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맞아요. 이 주간증권사가 유망한 인디밴드 수십 팀을 모아서 아주 초대형 페스티벌 라인업을 짭니다. 이 채권들을 한데 모으는 과정을 채권 집합, 즉 풀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라인업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스티벌 전담 기획사, 바로 유동화 전문 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보통 SPC라고 부르죠. 여기서 새로운 티켓인 자산유동화 증권, ABS를 발행해서 관객들에게 파는 구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밴드들을 수십 팀 모아놨다고 해서 갑자기 표가 막 다 팔리나요? 국가에서 인정받는 보증기관, 그러니까 중진공이 혹시 표가 안 팔리면 우리가 남은 표를 다 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맞습니다. 중진공이 그 보증을 서주니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페스티벌에 투자, 즉 우량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투자자라면요. 아무리 묶어놨다고 해도 부도 위험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A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죠? 왜 민간 금융시장이 이 페스티벌 티켓을 기꺼이 돈 주고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증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티켓을 팔 때 모든 리스크를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 리스크를 등급별로 쪼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배에 비유하자면 맨 아래 칸, 중간 칸, 위 칸이 있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즉 기업에 부도가 나면 가장 먼저 물이 차오르는 맨 아래 칸이 바로 후순위 증권입니다. 오, 가장 위험한 판이며? 그렇죠. 그 후순위가 다 잠겨야 중간인 중순위로 물이 가고 거기도 다 차야 가장 안전한 위칸인 선순위 증권에 손실이 미칩니다. 그럼 맨 윗칸에 타는 사람들은 발 뻗고 자겠네요. 근데 그 가장 위험한 맨 아래 칸, 후순위 증권에는 도대체 누가 탑니까? 바보도 아니고요. 거기를 바로 중진공이 타는 겁니다. 중진공이 후순위 증권을 일부 인수해서 리스크를 해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핵심 마중물 역할입니다. 와, 국가기관이 총대를 매는 거군요. 근데 잠깐, 기업이 망하면 세금으로 다 메꿔주는 거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발행기업 자신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회사채 발행 금액의 약 5% 내외를 후순위 증권으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아, 너희 회사도 맨 아래 칸에 같이 타라. 망하면 너희 돈부터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실질적인 조건을 거는 거네요. 그렇죠. 공동 운명체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 정교한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이 혜택을 받고 실제 조건은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수치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차 발행 목표치가 총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외부 감사를 받는 B+ 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고요. 자, 여러분이 유망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회사의 대표라고 상상해 보세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끝내주는데 신용 등급은 BB-입니다. 혼자 시중은행 가면 10억 빌리기도 어렵겠지만 이 스케일업 금융을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의 신용등급별 조달한도를 보면요. BB- 등급인 여러분의 회사는 단번에 최대 80억 원까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와, 80억이요? 네, 만약 등급이 BB+라면 최대 120억 원까지 가능해지죠. 금리도 합리적입니다. 기준금리 3.730%에 가상금리 210bp가 적용돼요. 대략 5%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근데 80억 빌리면 상환 압박이 엄청날 텐데 갚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기업을 정말 배려한 게 5년 만기고요. 이자는 후급으로 냅니다. 게다가 매년 원금의 20%씩 균등분할 상환을 해요. 아, 5년 뒤에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군요. 네, 기업의 초기 일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서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어지는 조건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막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페스티벌인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결국 서류 숫자만 좋으면 다 통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늘구멍 같은 사각편대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진공이 재무 기반과 지원 타당성을 보고 2개의 정식 신용평가사가 투입됩니다. 게다가 회계법인이 회계 처리 적정성과 자금 소요로 분석하죠. 벌써 깐깐하네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민간 VC가 참여합니다. 네, 지분 투자도 아닌데 벤처 캐피탈이 왜 채권 심사에 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과거의 재무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혁신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양자기술, AI 같은 초격차 구대 테마 영위 기업들이 우대로 받는 겁니다. 미래의 돈 벌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절대 안 되는 기업들도 있죠. 네, 확실한 레드 플래그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업, 폐업, 세금 체납은 당연히 탈락이고요. 사행산업이나 법무, 세무, 의료 같은 고소득 전문 서비스업도 배제됩니다. 병원이나 로펌은 왜 안 되죠? 돈 잘 버는데요? 돈을 잘 벌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은행권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공공자원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집중하겠다는 철학이죠. 아하, 핀셋 지원이군요. 또 다른 레드 플래그가 있나요?
가장 강력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나 임직원 자금횡령 같이 사회적 무례를 일으킨 기업입니다. 이런 곳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와, 투명성이 생명이네요. 맞아요.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실태조사에서 유용이 적발되면 곧바로 제재를 받습니다. 실질 기업주의 투명 경영 이행 약정 체결이 필수적인 이유죠. 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PCBO 제도가 단순히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일차원적인 대출이 아니었어요. 네, 전혀 다르죠. 곰곰의 신용 보강, 즉 중진공이 후순위 리스크를 짊어지는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시장의 그 거대한 자금을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정교한 금융의 교령이었습니다. 참고로 2026 3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가 사전 상담 및 접수 기간이니까요. 관심 있는 기업은 1357 콜센터나 지정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네, 날짜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은 자본시장이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돕고 혁신을 위한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내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엿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케일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금 지원 이후에도 글로벌 진출이나 후속 민간 VC 투자 연계까지 다 제공이 되거든요. 와, 끝까지 육성해 주는 거군요. 자,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이 리스크를 껴안고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이 매력적인 구조 말입니다. 네, 아주 스마트한 펠딩 구조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단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넘어 예를 들어 여러분 개개인이 겪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이나 불안정한 프리랜서들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같은 다른 일상적인 금융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경제와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혀줄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